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국 증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과 요즘 나오고 있는 이슈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준 중국 증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중국 증시가 미중 갈등 속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떤 네네. 이슈가 있었던 건지 먼저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미중 관계가 계속 이제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제는 조금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장이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후에 이제 전통주 위주로 군수라든지 뭐 이제 금융주 위주로 올라오면서 이제 장이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중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죠. 최근에 들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죠. 어때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냥 단기적인 이슈가 발표되면서 이렇게 그냥 혼조세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중국 증시가 좀 부담스러운 건지 분위기가 어떠세요?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선 문제도 있고 이제 미국의 제재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펀더멘털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내년 초까지는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전 세계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는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2014년, 2015년에도 한국 분들이 그때 워낙 너무 뜨겁다 보니까 상처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때도 계셨죠? 그렇죠.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상처는 사실 큰 상처가 두 번 있었는데 네네. 2009년도가 있었을 네네. 것이고 2015년도 그때 이제 후강통이 시작을 하면서 급등을 해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과거의 어떤 좀 미흡했던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던 네네. 상황이고 뭐 중국 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후강통이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면서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2016년 1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네. 증시가 이제 뭐 완전히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도입되면서? 예, 오히려 근데 어. 도입이 돼서 이제 취소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열기가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개인 투자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네. 그런 열기가 좀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너무 그런 열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좀 톤다운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때와 같은 급등세가 나타난다고 해도 급락세가 나타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부르는 이제 과창판, 커창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중국말은 못 해갖고 네. 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해요? 커창판이죠. 커창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년이 됐어요. 중국의 기술주들의 어떤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갖고 또 그런 목적으로 또 세운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실시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커창 50 지수라는 게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게 뭐예요? 사실 이제 과학 창업판부터 저희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제 주도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증시가 이제 심천하고 상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 사실 심천 쪽에 이제 IT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이미 창업판이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거랑 총리가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할 수가 네. 있잖아요. 중국은 더 심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네네.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학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 시진핑 주석이 언급을 한 이후에 8개월 만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할 수가 네. 있고 그 전에 리커창 총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을 CDR을 발행을 해라. 네네. 중국 증시에. 근데 2년 동안 한 건도 이제 발행을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과학 창업판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이제 홍콩이라든지 과학 창업판이라든지 계속 이제 CDR 상장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제재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게 과학 창업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과학 창업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SMIC가 그쪽에 상장 첫날 뭐 200% 넘게 주가가 네네. 오르면서 많이 네.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년이 되면서 이제 과학 창업판이 처음에 25개 종목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30개 넘게가 상장이 네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이제 과학 창업판 50 지수라고 해서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하는 건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개 종목이기는 하지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과학 창업판의 80% 정도를 대표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어서 네. 사실 이 지수에 투자를 하면은 과학 창업판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 1년 만에 150개가 상장된 거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사실 이제 IPO가 홍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공모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네네. 이어져요. 이제 그 신청을 하는 게 A1 파일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홍콩 시장에는 그 A1 파일을 제출을 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가지고 이제 네네. 그 북빌딩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굉장히 좀 긴 기간인데 과학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IPO 등록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았으니까 이제 네네. 많이 그쪽으로 상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IPO 등록제가 사실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등록만 하면 IPO 할 수 네네.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등록제가 이제 심천에 있는 창업판까지 이제 적용이 돼서 창업판이 3주 전에 다시 재오픈을 했어요. 등록판으로 재오픈을 그래서 했어요? 이제 창업판도 등록제로 시작이 돼서 네네. 같이 이제 경쟁하는 관계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창판에 정말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어요? 뭐 기업이 있어요? 투자 못하죠 아직. 네, 그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개인 투자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그 과학 창업판에 있는 종목이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이제 뭐 먹을 수 없는 떡인 거죠. 이제 그쵸, 굉장히 네.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후강퉁, 성강퉁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과학 창업판이라든지 창업판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네. 신탁 상품이라든지 QPRQP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창업판, 과학 창업판에만 직 투자를 하는 네네. 그런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증권사에서 찾아보시면은 지금 거기 그렇게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과학 창업판 50 지수가 나오면서 향후에는 이제 펀드라든지 ETF 이 과학 창업판 50 지수를 추종하는 이 상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증시 측면에 있어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나온다는 게 그냥 괜히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이거 갖고 인덱스로 상품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돈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학 창업판 지수 자체에 있어서도 지금은 대부분 이제 국내 투자자들, 중국 국내 투자자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지수가 생긴 이후에 외국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 50 지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또 한 가지가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라는 게 또 탄생을 했어요. 네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7월 말에 네네. 홍콩에서도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홍콩 거래소 자체가 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래소로 좀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뭐 ETF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ETF가 거의 없고,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서서 이제 좀 위협을 느낀 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심천, 상해, 홍콩 이렇게 거래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홍콩 네.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ETF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의 일례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기술주들이 중국에 너무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지수의 필요성이 좀 대두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 기업이 약 16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가총액으로 해가지고 30개 기업으로 해서 네. 이제 지수가 이제 7월 말에 나왔는데, 주로 뭐 인터넷, 핀테크,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등의 이제 기업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뭐 백테스트를 한 결과 2019년도에 약 36% 네. 상승을 했고요. 이제 그 연초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45.5% 정도 상승을 올해 했다. 들어서요? 예. 그래서 나스닥 대비 이제 소폭 좀 이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번 이제 홍콩 테크 지수가 나오면서 이제 그 항생 지수와 함께 이제 주요 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홍콩 테크 지수에 대해서 더 얘기 듣고 싶긴 한데, 제가 그 대본을 보다 보니까 뒤에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종목이 제가 원래 이제 항상 종목 하나씩 여쭤보잖아요. 근데 중국에 투자할 만한 종목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라는 질문 뒤에 종목이 프라다예요. 네네. 이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국 주식을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 많은 종목들이 겹치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상상하는 그 프라다 맞아요? 아니면 이름만 동일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제 프라다 맞아요. 그래서 왜 중국 주식하면서 유럽 회사를 소개하냐라고도 네네. 할 수 있는데, 프라다가 2011년도에 홍콩 증시에 이제 그 야심차게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시아권에서 이제 프라다를 사는 어떤 그 명품을 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직접 상장을 한 건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사실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락을 한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프라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1913이라는 종목 코드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1913이 프라다가 설립된 연도예요. 1913년. 이렇게 하면 좀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썼군요. 네네, 1913으로 이제 그 종목 코드로 상장이 되어 있고 보유 브랜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프라다, 처치스, 미우미우, 카슈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프라다가 83%로 제일 커요. 그래서 이제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라다 종목만 이제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아까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대대로 이제 3대째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그런 제품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 이후에 주가 많이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뭐 명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라다는 크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구찌죠. 다른 데 예, 그래서 요새는 뭐 구찌 뭐 다른 브랜드들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 디자이너를 영입을 했어요. 이 라프 시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프 시몬스는 과거에 질 샌더, 크리스찬 디올, 뭐 케빈 클라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디자이너고요. 다만 케빈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판매적으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케빈 클라인하고 명품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라프 시몬스를 유입을 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명품 주식 네. 같은 경우에서 있어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후로 주가가 많이 상승을 아쉽지만 했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전문가 박상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